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이어 영서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대설주의보 지역이 점차 확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서 강원 영서 지역에도 오전 10시부터 대설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눈구름이 북서쪽에서 내륙으로 유입돼 중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현재 눈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신방화역 부근입니다.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들도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천 공항선 노오지 분기점 부근인데요. 이 지역도 눈이 내리면서 주변이 하얗게 변한 모습이고 도로도 젖어 있습니다. 차가 많지는 않지만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영동선 판대 2교 부근인데요. 이 지역도 눈발이 강해지면서 주변에 눈이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시고 속도도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눈이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가장 많은 눈이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 산간 지역입니다.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와 영남 지역에는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충청 내륙에도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에 10cm의 눈이 내린다면 2010년 이후에 14년 만에 1월 최다 적설량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늦은 퇴근길까지 눈이 예고되면서 눈길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제설 작업을 미리 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늘 재표결이 불발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특검 실시 등을 양보한 만큼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 정확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목표로 오전 내내 협상을 벌였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법안이 상정돼 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늘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거부권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줄 테니 대국민 사과 뒤 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 이제는 권한쟁의 심판을 거론하며 재표결을 지연시켜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철회하고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식용 금지법이 대표적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식용금지법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내일 탈당 선언을 시사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비대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는 축사를 통해 탈당을 만류하는 동료 의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여전히 직접 면회가 어려운 상태로 회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측근을 통해 원칙과 상식을 설득하는 노력은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 행사도 열렸는데 제3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두 전직 양당 대표와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까지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이들 인사는 축사에서 일제히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감대를 강조하며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지역과 불교계 표심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총무원장인 덕수 스님을 예방하고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 공개위는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가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충남에서 체포된 70대 A씨는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실행하면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문서를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완화하며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7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반도체 불황 여파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잠정 영업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로 불리는 경상수지가 또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한동안 불황형 흑자로 불리기도 했는데 내용 면에서도 개선이 됐습니까? 네, 한동안 수출보다 수입 마이너스가 커서 나온 흑자였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에서 기다리던 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흑자 전환 이후 7개월째 흑자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70억 1천만 달러 흑자로 특히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늘면서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승용차가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반도체가 드디어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2022년 7월 이후 16개월 만에 반등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동남아,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늘고 중국으로의 감소세가 둔화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수출은 한 달 앞선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증가 반등한 뒤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 총액은 아직 2022년 같은 기간 총액보다는 8.5%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줄었습니다. 원자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자본재와 소비재 감소 폭이 커진 영향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한국을 찾는 동남아와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반면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늘어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 수입은 감소한 반면 분기 배당 지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1억 5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개선된 건 반가운 소식인데 또 마침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나왔죠. 네, 반도체 수출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바닥을 쳤던 업황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조 5,4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84.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58조 1,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 4분기보다 35.03% 줄었고 매출은 67조 원을 기록해 4.91% 감소했습니다. 3분기 연속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원대로 전망한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어제 종가보다 1.05%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때 약속한 4가지 자구책을 이행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태영건설을 꼭 살리겠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대주주 지분을 채권단의 담보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태영 측이 결국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죠. 네, 조금 전에 오전 11시쯤 추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 자리에서처럼 이번에도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창업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약속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창업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아들인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추가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너 일가가 가진 지주사와 계열사 지분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윤 창업회장은 기존 자구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대주주 지분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태영건설을 꼭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성민 회장 지분을 포함해 대주주들이 가진 TY홀딩스 지분은 33.7%에 달합니다. 그동안 채권단은 추가 자구책으로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태영 측은 계열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번복한 겁니다. 어제 계열사 매각 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완납한 데 이어 필요하다면 대주주 지분까지 내놓기로 하면서 채권단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게 아닌 데다 오너 일가의 사대 출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채권단이 어떤 평가를 할지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채권단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태영그룹 발표가 있기 전 이른 아침 금융당국과 7대 금융지주, 산업은행 회장 만남이 있었는데요. 회의 시작 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태영 계열사인 SBS 지분 담보 제공이 추가 자구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대주주 희생을 강조한 발언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SBS 담보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어떤 판단에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주주가 이 워크아웃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오늘 태영 측이 내놓은 추가 자구안을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면 워크아웃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이를 전제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자 역할을 다해갈 것입니다. 결국 오늘 채권단이 내놓을 평가가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가늠해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2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주기 바랍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겁니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제 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제 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민주당에 관심이 있다면 즉시 제 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이제 쌍특검 재의결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론이 내린 것 같은데 민주당 향후에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우리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취소하고 예. 특검을 수용하라는 의견이고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면 저희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도 판사도 자기 가족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기피하거나 혹은 재판을 기피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통령 당사자의 문제이고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이 대통령의 권한이 과잉 행사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것을 물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의 가장 나쁜 정치 중에 하나가 전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패스트 트랙을 태웠잖아요. 예. 그럼 패스트 트랙이란 것은 신속하고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스트 트랙을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제가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총선용 기획특검 아닙니까? 민주당이 더 잘할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대통령 결혼 전이에요. 12, 13년 전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잖아요. 2년간 털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까지 시킨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가 조작을 하려면 세력이 하는 겁니다. 예. 이 자본시장에 주식하시는 천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여기에 사고 팔았던 분들 91분을 조사해가지고 90분을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한 분만 놔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주가 조작을 합니까? 다른 분들 다 무혐의가 됐는데 이거야말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걸 탁 처음부터 맞춰가지고 4월 10일 날 있는 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맞춘 겁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 모순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족 비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성일정 의원님을 참 존경하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실을 너무 왜곡해서 입장을 말씀하고 계셔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직전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계속 은폐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본인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부인의 건은 계속 감춰왔던 겁니다. 그 건이 이제 소위 주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좌들도 나왔고 녹취록도 나왔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구속되거나 기소됐는데 김건희 여사만큼은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를 해라. 정 안 되면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라라고 하는데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실제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한 건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일부러 총선 직전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었으면 진짜로 무혐의하다고 생각하면 진작 특검을 받았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여태껏 끌다가 이제 와서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특검 대통령이 후보실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죄가 없으면 특검을 하든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악법이니 뭐니 하면서 피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실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의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의결을 하려면 일반 법률보다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허들이 높아졌죠. 200석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이 재의결 과정에서 저는 퇴장하거나 그러면 재의결 결과가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의결보다는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또 조만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종의 이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소신 투표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공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홍길동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김웅 의원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이냐 자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특검법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찬성을 못하는 그런 정당이 비민주적 정당이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이제 소신껏 예. 자기 의사를 표현한 시점이 오면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런 게 이제 바로 정쟁이고 교란 전술이라고 보는데 특검의 조건이 됩니까? 특검의 조건은요. 수사가 미진했거나 회피했었을 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두 번째, 주가 조작한 실체가 있습니까? 주가 조작단이 있습니까? 91명 수사를 했어요. 90명이 무혐의 받거나 무혐의 받았어요. 응?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여기에 묶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고 난 이유라면 모르겠어요. 아니, 결혼하는데 뭐 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아무리 봐도 흠이 없으니까 영부인 주식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직무배제를 시켰습니까? 추미애 장관 때는. 직무배제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자기들이 했단 말이죠. 친문검사에서. 윤석열 죽이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또 끌어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총선용 기획특검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주가 조작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분이야 내부 정보나 누구를 하나 줘가지고 한두 명한테 흘릴 수도 있겠죠. 주가 조작단이 없어요. 주가 조작단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91명 조사해가지고 90명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구속된 사람이 몇 받았습니까? 명인데요? 몇 명이 거기 그게 누구세요? 그게 구속된 게 누구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인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구속됐습니까? 제 기억으로 5명 내지 6명 무혐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확인해 문제는 보세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세요. 아니, 주가 실제로 조작을 기소됐잖아요. 주가 조작을 그 사람들 기소해서 재판에서 무혐의 받았잖아요. 내용을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놓고 대표이사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내부 정보나 이런 거를 예. 주가 조작이 아니어도 흘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사고 팔고 가격을 받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특검 조건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총선에 악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총선 기획 특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에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여당이지만 소수당으로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 의원님, 그럼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가지고 꺼내는 건 좀 언어 도단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후에 어떤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권에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 제2부속실이나 뭐 특감반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국민적 감정을 좀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주가 조작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 이야기고요. 그 외로. 뭐 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제2부속실 설치하라, 감찰반 특별 감찰관을 임명을 하라고 야당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니까 이제는 또 야당이요. 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느냐,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려고 그래,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2부속실 특감반 설치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도 억울하니까 뭐든지 해보자라고 하는 비대위원들의 역동성이죠.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안을 안 하고 하니 예. 이거를 다 알겠다. 무혐의인 거 알겠다. 그리고 특검 자체가 되지도 않는 걸 알겠다. 그러니 이거를 좀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대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특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당이 요구하잖아요. 아까 김 의장님께서 그 여론조사 얘기하던데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2년 털었고 특검에 대한 법률적 구성도 안 됐는데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특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만 물으니까 이게 이 70%가 나온다고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것도 저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말 공정성을 해한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거를 야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저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제2부속실 설치 요구했고요. 특감반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요구는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일종의 이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너무 뭐랄까 본질을 회피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문제이죠. 예.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산 내에서는 V1, V2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V1이 누군지도 헷갈린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심지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성역화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제2부속실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조선 왕조 때도 사실은 왕이 잘못하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당이나 정부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성역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특수계급은 인정할 수 없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성역화돼 있고 특수계급처럼 우리 국민 눈에 비치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의 본질이고 그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플러스 알파의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야당도 정치를 좀 점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대통령 2명이라고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부인이신데 대통령이 지금 엄연히 대통령께서 직무를 보고 계신데 대통령이 2명이라고 공격을 하시면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V1, V2라는 용어 아십니까? 아니 V1, V2는요 국회에서도 V1이 국회의장이고 국회 부의장이 V2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것도 정부는 한 번도 자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 여사를 V2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붙인 거지. 민주당이 만들어낸 말이지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국민이 만들어냈습니까? 용산 내에서 실제로 쓰인다는데요. 그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 우리 잠시만요. 정책위원님 하신 분이 그렇게 막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파장도 계속되고 있어서 민주당은 대책이 꾸려서 조금 전에 국수본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 일부 가짜 뉴스의 근원지가 총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경미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입장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매우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추후에 실제로 검진에 참여하고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로 1mm만 더 칼끝이 더 깊이 찔렸으면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죠. 열상이 아니라 좌상이었고 예. 굉장히 깊이 찔렸고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는데 그거를 열상이다, 경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공범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범인의 당적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언가 감추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지금 중요한 거는 왜 목숨을 노리는 더군다나 야당 당대표를 그런 테러를 했냐. 그 과정에 공범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왠지 그와 관련해서는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마치 이 백범 김구 선생을 안두희 씨가 암살을 했지 않습니까? 암살을 해서 처음에는 종신형을 받았다가 감형되고 석방되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마치 그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살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테러를 당한 거가 본질이고요. 이 테러를 받았었을 때 왜 외상센터가 대한민국 최고인 17명의 전문가가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이 6명밖에 없는 그리고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지정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느냐 이게 지금 비난이 커지고 부산 여론이 들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다른 데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119한테 신고를 해서 소방관이 갔잖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1cm 정도가 이게 열상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했고 그걸 갖다가 발표했냐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소방 가족들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지금 민주당이 몰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 외상센터를 부산대학교에 있는 이 외상센터에서 수술하지 아니하고 헬기를 타고 가고 이 특권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했는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었을 때 1cm 정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그게 열상이다. 그 보고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보고의 계통이 총리실이에요. 거기가 테러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당은요 지금이라도 왜 부산대학교에서 이 치료를 안 받았는지 수술을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정당이 일을 했었던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먼저죠. 그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적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를 정당법 24조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정당법을 어기는 건데 이게 경찰이 그대로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검찰과 논의해야 알 권리라 되겠다고 하더라도 했잖아요. 법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밝히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언론도 나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2년 전에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민주당부터 먼저 밝히십시오. 밝히시면 될 일이지. 아니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당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민주당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본질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4년 전에 소위 검찰청의 핵심 부서인 손중성 검사가 일종의 고발을 사주했던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에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때 그거를 어떻게 뒤집냐면요. 제보 사주로 뒤집습니다. 고발 사주가 핵심인데 제보 사주로 판을 뒤집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목숨을 위태롭게 할 실제로 살해할 목적으로 일종의 테러를 한 겁니다. 예. 그때 이 당대표의 목숨이 실제로 매우 위태로웠고 그리고 가족들이 일종의 서울로 이송하는 걸 원했고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 간에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송한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 뭐 부산대 병원이 못 믿어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본말을 흐트리는 일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홍준표 지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치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적 문제를 자꾸 엉뚱한 대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에도 여전히 대표가 사실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 심지어 헬기 이용까지 문제 삼는 것, 그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본질의 문제는 이 테러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부산대 이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를 안 하고 올라간 거지요. 근데 이제 본질의 문제는 테러의 문제인 거고. 물론 테러지요. 테러해서 생명으로 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지역 뭐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 의료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라고는 당으로서의 정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대표가 이것을 지금 현재 다 부정한 꼴이 된 거잖아요. 이 비난이 오다가 보니까 뭐 당적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문제로 옮겨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민주당의 대응을 본질부터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워낙 싶습니다.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질적으로는 이제 야당 대표가 습격을 당한 사건, 그리고 지금 아직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쾌유를 바라겠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4월 총선 앞두고 각 당 그 공천 경쟁도 좀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요. 그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반대로 또 비명계에서는 언제까지 이재명 지키게 하냐는 또 비판 목소리도 함께 나와서 조응천 의원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두 분 의견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정치적 용어로 하게 되면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면 다움입니다. 민주당 의원 다움, 그다음 국회의원 다움, 민주당 다움을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뭐 비판하거나 박용진 의원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1대보다 더 짠 22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이재명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켜야 되고 국회 반이 특정인을 지켜야 됩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다움, 민주당 다움,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이제 소위 가결표를 던지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게 당내 민주주의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잠복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이제 그 당의 생명이기도 하고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니만큼 일종의 민주당의 당원이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말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또 당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일종의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건 또 당의 책임이고, 누구를 어디를 나가라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허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 때문에 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데, 당내에 여러 가지 일종의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내 쓴소리를 내는 인사들의 지역구로 좀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빨간 점퍼 민주당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스러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은요,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당이에요. 그 가치가 있는 당이에요. 정봉주 의원처럼 지금 당내의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뒤로 물러나서 좀 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정당인가요? 사당화지. 그런 틈을 노리고 가가지고 또 그러한 대표를 에워싸가지고 또다시 당대표로 대권 주자로 만들겠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 당은 다양성이나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애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당입니까? 국민이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정봉주 의원이 할 소리 안 할 소리 정말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 그래도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 박용진 같은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민주당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민주당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지금 계속해서 친명의 원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명과 친명의 어떤 다시 한번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이 이제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게 이 당내 민주주의에 맞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당에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당에 또 여러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종의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선택은 이제 저희 당의 기본적인 룰이 이 권리당원 50% 또 일본 유권자 여론 50% 이렇게 해서 그걸 합산해서 정하고 또 거기에 이제 신인 가산점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그 해당 지역의 주민과 권리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수용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다? 그건 또 맞지 않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당이 전체적인 경선 관리를 매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까지를 지켜보시면 아마 우리 당이 얼마나 민주적인 정당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자, 겁니다. 여당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여당도 지금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 떠난 용산 인사들 대통령실 떠나서 지금 출마 의사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출마 의사 밝히셨고 이원무 인사비서관은 강남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과실을 얻지 않겠습니다. 희생을 강조했는데 용산 출신 인사들이 너무 양지로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다 던졌잖아요. 예. 어떤 것도 안 맞겠다 그랬잖아요. 예. 저 이 정신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가까이에서 장관을 했거나 수석을 했던 사람들, 최소한 수석 정도 했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희생을 해줘야지 쉬운 곳에 가가지고 전쟁에 큰 전쟁을 치루어서 정말 사단장급, 군단장급이 해야 될 이러한 전투에서 예. 중대장이나 소대장급에 가가지고 이기는 전투 해가지고 내가 큰 전투에서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격에 맞아야 된다. 쉬운 곳으로 누구나 가서 되면은 이런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닌 그래도 중간지대 정도는 가서 이분들이 총선에 출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에 잇따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이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는 물론 육군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K1 전차의 포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서해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격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거리가 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사격 훈련은 지난 5년여간 육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동서해 사격 금지 구역에서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해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더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며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첫날 2배로 맞대응한 것이 훈련 정상화의 첫 조치입니다. 앞으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북해안포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사격 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GP 총격과 복원, 판문점 재무장,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사격 훈련이 5km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 훈련장이 다시 전면 개방되고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사이에 벽을 허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 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또 이와 서 씨의 채용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유 씨 수사 과정에서 처방 내역 기재 누락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3.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됩니다. 대형 입시업체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된 외국 서적의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그해 일타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와 EBS 교재 감수본에 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9 기종에서 또 다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체 여객기 검사 결과 기체 측면의 일부분인 도어 플러그 볼트가 느슨하게 결합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간징으로 연안 지역 육지가 4.4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나고 해안선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지리학회 조사팀이 와지마시 해안선 300km를 조사한 결과 일부가 바다 쪽으로 최대 240m 전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몇몇 항구에선 땅이 새로 생겨 배 접안이 어려워진 영상도 NHK 방송에 보도됐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사 7시간 만에 추진 시스템 이상에 따른 심각한 연료 손실로 달 착륙 계획이 실패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민간 기업 최초의 달 착륙선은 그러나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은 추진 시스템의 문제로 심각한 연료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 상태에서 가능한 임무가 무엇인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이후 탐사선의 태양광 패널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태양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기술팀은 태양광 패널을 제대로 작동시켰지만 연료 손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탐사선은 당초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 장비와 탐사 로봇을 싣고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We've sent many probes that orbit around the moon, lik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but they look at it from afar.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chance to go back and really make those measurements that really touch the surface and see what's really there. 미국의 달 표면 탐사는 1972년 말 유인 달 탐사선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페레그린 탐사선이 달에 장비 등을 내려놓는 대가로 약 1,4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탐사선이 원래 임무인 달 착륙 대신 집중적인 자료 수집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파가 풀리니 눈이 쏟아집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와 전남 남해안에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서울에는 약 2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눈구름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또 경북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눈구름이 확대하면서 특보도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또 경기와 충청, 영남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많게는 10cm의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 많은 눈에 안전사고 우려가 무척 큽니다. 오늘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과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2도, 광주 7도, 부산과 울산 9도 보이겠고요.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은 오늘 밤 늦게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차츰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